그래서 그때 이렇게 전병호 비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제가 가장 사상단에서 제가 가장 젊었고 네. 추진력이 있으니까 네가 맡아서 해라 하고 저한테 이렇게 그걸 이렇게 예약을 책임을 맡긴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반야둠 이제 술을 팔로 찾느라고 네네. 조선 제62 수출 회사 같이 이제 많이 몇 년 다니고 또 실제 또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정보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김일성 명의로 중국 정부에 체포령을 의뢰했고, 네. 중국 공무원에서 동부 삼성에 수비를 내렸고, 네. 그리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갈 곳은 한국 대사관밖에 없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밤샘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군함을 띄운 거예요. 예, 군함 띄워가지고. 그럼 어디서 칠다오에서 타십니까? 아니 저기 대련에서 이렇게 밀항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안기부 간부가 직접 군함 타고 공해까지 마중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양반은 해군에서 운영하는 저 함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 안기부에서 해군에 착한 함정들이 예. 신색이나 이런 것들. 예. 그 사진 있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양반은 이렇게 한 등급 승진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저를 들여다놓고 그때 제가 북경에서 출발 날짜를 며칠 미뤘어요. 왜 미뤘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안기부가 대사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한 가족이 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있다는 거죠. 한 가족하고 형제가 있는데 김 선생님 며칠만 좀 미루시면 그들도 데리고 같이 갈 수 있다. 어차피 이렇게 군함은 움직이니까 자리를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며칠 미루겠다. 그들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강철 형제하고 염한철 씨 형 가족. 그래서 같이 타고 온 거예요. 예, 같이 타고 왔는데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4월 28일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저는 따로 이렇게 하고 따로 하고 염한철 씨 가족은 또 이렇게 따로 또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 염한철 씨 가족은 다시 홍콩으로 보낸 거예요. 홍콩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홍콩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여권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홍콩에서 비행기 타고 귀순한 걸로 기술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인가 뭐 들어오는 걸로 그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때 한겨레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염한철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현철 씨 불법 정치 자금 그 수수 그게 폭로된 거예요. 그거 덮으려고. 그거 덮으려고 이제. 염한철 씨 가족을 이제 기술적으로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쇼를 한 거죠. 쇼를 버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강요를 한 거죠. 내 신분을 바뀔 수가 없다. 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이렇게 다 공개할 수가 없다. 그때 왜 이러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필요하면 그때 이제 자료를 다 드릴게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외 연락하고 한참 신경전을 벌일 때예요. 신경전을.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 와트 발전소에서 이렇게 핵연료를 우리가 꺼내겠다. 연료봉을 꺼내가지고 플루토늄 추출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꺼내겠다. 그래서 다시 재충전하겠다 하면서 미국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본 상황에서 우리 감시하에서 해라. 그렇죠. 막 이렇게 신경전 막 얘네들 마지막 카드가 핵연료 공개였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도착한 거예요. 그 날짜별로 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날짜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말이 터지게 되면은 북한이 이렇게 우라늄 생산 이미 2년 전에 동결됐고 그리고 해일용 생산 동결이 동결됐고 장고가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네바 합의를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제 제재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합의 나와 있는 거예요. 비밀성이 지금 무릎 꿇기 1버전이었어요. 이 무릎 꿇기 딱 1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국제 환경에서 러시아도 이렇게 계획 개방으로 살길 찾기 바빴고 중국도 등소평이 이렇게 고양이 잡을 수만 있다면, 쥐만 잡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무릎 꿇기 딱 1버전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정보만 넘어가면
모든 게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열흘 동안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에 처음에는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턱 앉히더니 한 10명 반달형 테이블 있잖아요. 네. 내가 가운데 앉고 이쪽으로 10명 비행 둘러서 이렇게 앉고 조사관들이 몇 마디 턱 오가다가 이렇게 책상을 갑자기 팍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수사관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사태질 하더라고. 여기까지 올 때는 이게 선생님 하면서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당혹스럽고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형이다 보니까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 상황을 이렇게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반말질 하더라고. 야! 너 죽고 싶어, 맞고 싶어, 뭐 이런 쌍욕을 하면서 반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이 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저기 수사관들이 다시 질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앞전에 한 것들을 다시 질문하겠다. 그래서 뭐 이건 그 조사 기법 중에 하나. 그래서 이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말했다. 다시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내 이걸 한 번 뱉은 말은 내가 반복을 한다. 직업, 그것도 이미 말했다. 그 거의 저기 피의자 취급하는 건데요. 직업에서 그것도 이미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 내가 참지 못하니까 경련이 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 지금 일촉즉발인 거예요. 터지기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이 당황해가지고 스탑 시키더라고요. 딱 스톱 시켜가지고 이 수사님들 다 철수시키더라고요. 철수가 이게 작전 회의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말을 한마디 좀 잘못했는데 이게 너무도 어린 사람들이 나한테 반말하니까. 아니요. 그 팀장이 왜 나보고 경련 일으키는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다 철수하면 남아서 너무 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인격을 존중한다. 내가 내 인격을 존중하는 것만큼 당신들도 내 인격을 존중해라. 분명한 거는 당신은 포로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반말질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나도 북한에 있으면서 이렇게 김일성 측근들하고 내가 있다가 여기 같이 있다가 여기 온 사람인데, 그냥 내가 나이를 놓고 이렇게 수준이 어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준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난 내 안에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고, 이런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보는 어떤 신사다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게 뭔지 동네 양아치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수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가서 작전회의 다시 다 하고 마치고 나오면서 일일이 다 나한테 사과하면서 나이 바뀌더라고요. 당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를 받고 나서 근데 요구 조건이 내 신분을 바꿀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정보를 발송할 수 없고 그리고 미국에 이 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왜냐? 그때가 김영삼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 좌파 정부도 아닌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요? 이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대로 미국이 정부들고 이게 전략연구소를 또 북한의 핵 개발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거 지금 사실로 지금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냥 위성으로 고생했어. 음료수 한 잔 맛있어? 맛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그러세요. 그거는 아니, 물론 정보하는 사람들은 상대방 우방이라도 믿지 않는 거는 있어요, 물론. 근데 그 핵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핵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에서 내가 섬겼던 영감들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욕을 하니까 그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왜 김 선생이 걱정하냐. 한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게 아니냐. 그럼 당신이 걱정할 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난
거기서 내가 완전 무너지더라고. 아, 이 사람들이 내가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믿지 못할 사람들이죠. 예,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보고 만진 것 이외에는 이야기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도 오케이 하더라고. 이것은 정보관이 자세가 아니거든요. 정보를 이렇게 얻으려면 상대방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 양아치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공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이제 그 신분을 밝힐 수가 없고 내 정보를 밝힐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이 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네가 각본 써주더라고. 각본 써주면서 열흘 동안 그걸 하더라고요. 예? 이제 언론에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정도 한 줄 정도 지나가지고 연합뉴스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기사가 나갔는데 뭐라고 나갔는가 하면은 이제 제 신분을 폐수 처리 작업 반장으로 공개한 거예요. 폐수 처리 작업 반장으로. 그리고 이렇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왔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왔다. 이제 이런 걸 완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우라늄 이렇게 핵연료봉을 이렇게 8월 기업소 생산하고 있다. 완전히 이렇게 거의 정보를 유포시키는 거예요. 생산하고 있지 못한데도 생산하고 있다. 8월 기업소 생산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 핵연료봉 가지고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연합뉴스에 그 기사가 나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간첩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북한 보위부가 거의 동일시기에 내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국정원이나 보위부나 똑같다는 거죠, 그죠? 내가 그 자료를 다 보여줄게요. 내가 이제 시기적으로 딱 있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이 5월 7일 날 했는데 5월 7일 당일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해외로고 가서 씨름하고 자료도 다 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내 이름이 이렇게 신분이 그대로 오픈되고 내가 누구고 그리고 2년 전에 북한의 우람 생산 해결로 전반적으로 동결되고 이런 걸 딱 오픈되면은 제나베 회담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북한 핵 개발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핵의 실상이 알려지면 미국이 무슨 중수로 지어질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보관들 하나의 판단이 맞지. 물론 정보관 하나가 결정은 안 했겠습니다만 그 무슨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정권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북핵 문제를 다루는 우리 김 박사님을 다뤘는지 그거에 때문에 오늘날 지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당시 북한에 이제 이렇게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농축 우라늄도 지금 이렇게 그북한에서 국제사회에서는 2000년 이후로 보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칸 박사가 이 기술을 넘겨줘가지고 한 걸 생각하는.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87년도에 김일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에서 가장 큰 성과가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우라늄 핵연료봉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농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흑연 감속제이기 때문에 감속료는 농축하지 않은 우라늄을 사용해요. 그런데 87년도에 김일성이 그 교시가 있고 나서 농축 우라늄 찌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축 우라늄 찌꺼기가 이제 아주 걸쭉한 강냉이 죽인데 검은색을 띈 거예요.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잖아요. 제 눈으로 본 거고. 근데 이제 플루토늄도 이제 러시아에서 구글순을 밀수에다가 생산을 했고, 그러니까 핵물질은 확보를 했는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때 이 정밀 기술이 너무 낙후했어요. 정밀 기술이 어느 정도 기폭 기술도 없었죠. 정밀 기술이 너무 낙후해가지고 이렇게 이 유압식 펌프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유압식 펌프 만드는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밀 기술은 기계 정밀 기술들은 모두 이렇게 설비들을 다 이렇게 수입을 해다 썼어요. 다 수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와서 내가 오픈한 것이
지금 이렇게 그 핵실험장을 지금 이렇게 길쭉구 근방에 지금 건설하고 있다. 네. 그 이게 언론에 나갔어요. 이게. 예. 제가 직접 이제 공개했어요. 네. 공개를 하고. 그럼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아직 핵무기 제조에서 이 정밀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상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런데 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1차 핵실험에서 이렇게 실제 핵폭탄이 그 효과의 3분의 1밖에 못 미쳤거든요.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에. 그리고 이제 그 3년 후에 이제 그것이 이제 보강돼가지고, 정밀 기술이 보강돼가지고, 그 이제 제대로 된 핵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2009년도가 사실상 성공으로 봐야 돼요. 1차 핵실험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정밀 기술이 이렇게 미숙했던 것이 그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제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피식탄이라고 우리나라 핵전문가들은 피식탄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정밀 기술이 부족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 그러니까 플루토늄을 얼마나 이렇게 추출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12kg 이렇게 생산했던 걸 내가 이야기했어요. 12kg. 근데 IAEA가 가서 이렇게 사찰한 것은 8kg에서 했고, 제가 이제 말한 언론 제가 이제 제공한 것은 12kg로 그 위키백과에도 그렇게 나가 있지만, 그럼 제가 이제 94년도 이 붉은 순 밀수하고 이렇게 소련 러시아에서 밀수했군요. 그게 이제 핵분해를 시키는데 이제 베릴륨이 들어가요. 베릴륨. 북한 사전에는 이제 베릴륨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 사전은 이제 베릴륨으로 되어 있고 가로하고 불란서어로 베릴륨이라고 한다고 딱 가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 사람이니까 그거 하잖아요. 그냥 그걸 왜냐하면은 그때 러시아에서 붉은 선하고 베릴륨이 이게 평양으로 들어왔어요. 밀수를 하려고. 그 북한대 러시아 소련 정부 대 정부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정부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민간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민간으로 밀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이제 직보가 들어가지고 김정일한테 직보가 들어가지고 그걸 무조건 확보해라. 이걸 애국이라는 이렇게 내기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민족방역죄를 이게 처형해라. 근데 붉은 순 내가 이게 정보를 내가 입수한 것은 일본에서도 그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순을. 근데 김정일이가 그 지시를 이렇게 전병호 비서하고 박수홍봉 일부 부장한테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전병호 비서하고 전병호. 압니다. 군수산업 담당 비서. 그 사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전담한 사람이고. 그래서 황장혁 비서가 넘어와서 그 얘기도 했었죠. 이제 그 양반들랑 제가 같이 회의도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병호 비서하고 박성봉 일부 부장이 박성봉. 우주공업 일부 부장.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가 나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이게 핵개발 자금 확보 때문에 에어거리 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남포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호출해가지고 네가 빨리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밀수에 가담하게 산 거죠. 그래서 이제 94년도 그 오기 전까지 제가 플루토늄 추출을 12kg를 이렇게 확보했다. 그걸 내가 이제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IAEA 이렇게 사찰 그거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기부가 실제 이런 정보는 이제 은폐하고. 그때 강명도 씨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5개를 개발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 10개를 이렇게 목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강명도 씨는 핵단지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이 관계자들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은폐해놓고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완전히 모든 제 신분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유저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강명도 씨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거의 사실 유포시킨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이 이렇게 1만 간첩 사단을 파견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안기부가 한 거예요, 지금. 이 강명도 혹시 만나보셨어요? 강명도 좀 아니요, 못 만나봤죠. 이제 안기부가 그때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안기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때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각서를 쓴 거예요. 네. 이걸 발설하지 않겠다는 거. 네. 근데 그 후에 제가 한 번 이제 이게 발설한 적이 있어요. 네. 예? 도무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고를 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북한이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영변 지구의 지하 핵시설도 그것도 이렇게 세상에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느 날 2년 후에 내가 이제 네. 강남 어느 성결교회에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여기서 팩스를 돌렸어요. 네. 팩스를 돌리고, 그리고 그날 기자들 그다음 이렇게 모여놓고. 네. 그 영변 지하 핵시설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 쭉 하고, 네. 그날 이렇게 마치고 바로 나와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경상남도로 내뺀 거예요. 네네. 계속 그때 삐삐가 있었잖아요. 네. 삐삐가 안경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경상남도에 내가 보름 동안에 이제 이렇게 강연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때 학교들에 이게 강연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가는 것보다 그 지역에 또 안기부 지부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지부 요원들 나와가지고, 응? 딱 강연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딱 나와서 입을 다물라고. 핵 문제 발설하지 말라고. 주의딱 주의. 그리고 이제 강연 일정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대성공사에 굴려 들어간 거예요. 네. 굴려 들어가서 1박 2일 동안에 취조받고 다시 또 각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이걸 발표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 못 쓰겠다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당신 간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리면 당신 간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받아 쓰라 하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불러준 데를 쓴 거죠. 이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내가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다. 네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거 정말 이거 보이부보다 정말 북한 보이부 못지않게 내가 거의 두려움을 느낀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북한에게 이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이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때 당시 안기부장이 권영애 안기부장이셨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이 그분은 아닌데 정권 차원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보게 되면 북한 의혹을 계속 이렇게 좀 핵개발 의혹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문제도 이제 그때 관련 기사들 보게 되면 김인철 씨가 이제 안기부 이제 일처장이가 김기섭 씨, 자기 이렇게 신복들을 안기부에 심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총선 보게 되면은 북한하고 이제 판문점 도발 사건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북한하고 이제 내통했잖아요. 그리고 북풍 이제 북풍 사건, 그리고 이제 북경에서 북한 이제 여직들하고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보면서 나도 그 희생양일 수도 있겠다.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 생각을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현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지금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전 세계를. 어떻게 역적질이죠? 그때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제가 가진 정보를 그냥 기자회견에서 말만 했으면 끝났어요. 북한이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북한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아니 2년 전에 북한이 핵개발 동결됐다. 이미. 이제 무릎 꿇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92년도 그때 영변 폭격 설이 북한에게 다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행정체계를 군사체계로 다 바꿨어요. 폭격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 촉당 비서는 이제 대대장을 하고, 저는 또 되게 참모장을 하고 군사체계를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휘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폭격에 대비해가지고. 전시체제로. 그게 완전히 공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이게 핵 개발 관리들도 3년을 이렇게 버티기 힘들다 그랬어요. 3년을. 근데 3년이 길게 봐서 3년이었어요. 길게 봐서 3년이었는데 그 상황이었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영삼을 꼭 만나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김영삼밖에 없다고. 그 이제 카터에 해골이 다 나오잖아요. 클린턴?
카터가 들어갔었잖아요. 클린턴 때. 카터 전 대통령한테 김일성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건 김영삼밖에 없다. 김영삼이 꼭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했군요. 그러니까 클린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경제 제재 플러스 북한 그 폭격, 북폭까지도 지금 그 고려하고 김영삼한테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이 지금 굉장히 굴러 들어온 우리 김 박사님이 이제 보물인데 김 원장님이 이걸 기자회견 시켜가지고 북핵 문제는 없다. 미국한테도 알려서 북핵 문제는 이제 없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또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위사실 입고 있어요.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개 가지고 있다. 어떻게 못 가지고 없었죠. 전혀 없었죠.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까지만 성공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밀 기술 부족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지금 핵실험장을 저기 길쭉은 주변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내가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사일도 이게 그 사거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길쭉은 무수단니 이제 그 핵개발 부대 47단에서 한 개 대대를 보내가지고 90년대 한반도 지도에서 일본 동경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사일 사거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는데 근데 내가 처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내가 말한 대로 거기서 미사일 일본이 한 개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저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생방송이 나가고 그런 거죠. 요새는 일본에서 원장님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우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일부도 하고 다 이제 차단하고 차단하고 일본에서 제안도 왔었어요. 이렇게 빈에서 이렇게 국제 원자력 회의하는데 같이 가자고 자기는 다 되겠다 이런 제안도 왔었는데 그때는 내가 한창 이 우주 연구할 때니까 내가 이제 사양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기자로서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우리 저기 원장님은 94년도에 오셨으니까 북핵 그 초기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북한 어떤 핵개발 상황이나 그런 거는 좀 정보가 없으실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당연한 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고도화에 됐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세밀하게 디테일까지는 모를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 건 이제 위성 사진상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 뭐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인지 뭔지 하는 것들 보면 그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날은 저는 이게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로지 그래서 반복하는 일이 오로지 우주였어요. 우주 연구만 하다 보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기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처음에 이게 어느 날 이렇게 TV를 들었는데 이제 분광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헐회담 결렬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 조선일보에다 기사 제보를 한 거예요. 그거 잘못된 정보다. 내가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렇게 그 기사 인터넷에 기사를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관심 가진 거예요. 보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 뒤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이제 국방 정보국이라든가 전략연구소들이라든가 대북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이 물론이고 너무도 이게 한 95% 가까이 이게 다 오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는 궁금한 게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렬된 게 이제 마지막 그 회담에서 볼턴이 참석하면서 김정은한테 이제 뭔가 내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때 우리 저 원장님 보시기에 그 정보가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를 내밀었으면 김정은이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게 어떤 정보인지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면서 내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남한의 기사들인가 북한, 미국의 이제 정보국이라든가 전략연구소도 발표되는 것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다 수집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미국조차도 네. 위성 사진으로만 볼 뿐이지 우리를 모른다. 네, 너무 모르잖아요. 네. 그럼 자신감을 갖겠죠? 그렇죠. 네. 그 어저께 방송한 것도 그거거든요. 네. 89년도에 이게 동창리 빈 터널 가서 이렇게 보고 3억 달러를 띄웠잖아요. 사기 당한 거잖아요. 기름을 주기로 했습니까? 뭐 쌀 주기로 쌀 60만 ton. 쌀 60만 톤. 그게 이제 3억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성 사진 보니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판을 한 거예요. 이제 분광지구 핵시설 이제 감속로, 우리가 왔던 감속로를 건설한 부대가 그걸 건설했다는 것에 미국 정부 당국은 주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89년도 이렇게 건설을 했다. 이거 잘못된 정보인데, 이게 말하자면 사건은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현장도 맞고, 분명 거기서 이게 어떤 지하 시설 이렇게 공사를 했고, 위성 사진에 찍혔고, 그리고 그 부대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건설은 이렇게 행위자가 용의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용의자를 추적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미 정보 당국에서는 영변 핵시설, 흑연 감속로를 건설한 부대가 이동해서 그걸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대는 지상 건설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터널을 지하 터널을 판 부대는 49여 단이거든요. 49여 단인데 우리 말하면 공병여단. 북한이 이제 3공병구 핵개발 부대가 있어요. 핵개발 부대 이제 여러 개 여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49여단은 전문 지하 핵시설만 전담하는 부대예요. 이 부대는 일본에서 수입된 이렇게 장비들로 무장했거든요. 트럭부터 시작해서 굴착 장비, 그다음에 이게 지하 터널 팔려고 보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중 펌프 이르기까지 유압 펌프 뭔가 일본산이에요. 저도 일본산인데 일본 거만 동결하면 되겠군요. 거의 그죠. 근데 이 부대가 이제 84년도에 이게 둘로 나눴어요. 기본 본 여단은 이제 대강군이 아니고, 대강군 동창리가 아니고 청계리 천마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청계리 천마산 그거는 이게 보이지 않고 빈 터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 천마산 터널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49전에서 이렇게 본 여단은 이게 청계산 그 부근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평산으로 파견됐거든요. 평산에서 우라늄 방산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그 85년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완료된 것이 89년도예요. 그리고 우라늄 방산 확장 공사를 마치고 나서 철수를 해가지고 동창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창리라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갱도 파기 전에 터널 파기 시작했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본진이 본 여단이 만든 청계산 밑은 그걸 갖춰놓고. 그건 아주 비밀 시설을 놔두고. 이게 빈 터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정보를 알았더라면은. 어저께 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본 기법이 용의자 추적이잖아요. 용의자의 알리바이만 증명하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분명히 있었고 현장도 분명하고 그렇다면 용의자의 알리바이만 검증하면 되거든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 가지고 이 49여단에 너네 84년도에 이렇게 본진 여기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게 등산에 가서 우라늄 광산 확정 공사 89년도에 이렇게 철수해서 이거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49여단에 대한 알리바이를 검증해라. 그럼 내가 3억 달러를 줄게.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됐다니. 그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수사 기법에서 볼 때. 근데 미국에 그런 기초 정보가 없다 보니까 완전 사기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빈 터널 말고 알짜배기 터널 그쪽을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도 감춰놓고 안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게 평산 쪽에 그 사진상에 또 나오는 거 검으니까 그게 이제 그게 탄광. 광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광산은 거기서 좀 떨어진 데에 있다고 그러셨죠? 평산에서? 아니 이렇게 우라늄 광산이? 거기는 이게 파쇄장이잖아요. 북한에서는 파쇄 직장이라 하고 그리고 파쇄하는 기계를 마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파쇄장 오른쪽 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게
평화강산이 있고, 네. 그다음 또 이게 이 남천강하고 내성강이 합하거든요. 그 내성강 건너서 예성리에 또 예성광산이 있어요. 예성광산. 예성. 예성광산 있고, 그리고 또 개성 쪽으로 나오면서 금천에 또 금천 월암강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강산에서 채광된 광수들 그게 다 불이 넣는 거예요. 평산으로 몰리는군요. 그 파쇄장으로. 몰려놓으니까 그걸 광산이라고 했군요. 그렇죠. 그게 보게 되면 45도 이렇게 경사가 돼 있는데, 거기서 강차에 1톤짜리 강차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리를 따라서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감기에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마감기에 투입을 하게 되면 물하고 1대5로 이렇게 보이프로 섞어가지고 300m로 이렇게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생산 공장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죽처럼 돼서 가는군요. 1대5 고액비로 물하고 1대5 고액비. 고액비. 고체 액제 비율.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성사지만 보니까 걔가 그 광산으로 이제 오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참 이렇게 웃기는 게 이 원강은 이렇게 우라늄 생산 공장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파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전략연구소를 보게 되면 거기 새로운 원강 두 개 이렇게 득대장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울타리 안에는 이게 우라늄 생산 공장 울타리 안에는 원강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걔가 이제 설비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침출 직전 안에 우라늄 탱크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게 되면은 한 30분 지나게 되면 국기사게. 딱딱하거든요. 이 우라늄액이 국기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사업으로 퍼내요. 남한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그때도 저 방사선에 노출은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이게 심하진 않지만. 근데 그 사업을 이렇게 퍼내가지고, 그다 뒷것을 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미기를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 막 담아가지고 마당에다 버려놓는 거예요. 마당에다 버려놓고, 그냥 원강이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그것이 원광으로 이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설비 고장이 나서 그걸 퍼낸 걸 마당에다 쌓아놓은 걸 모르고. 거기에 우리 원장님처럼 계셨던 분이 아니군 그런 사정을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핵개발 지도부가 잘못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미국으로서 위성사진 분석의 한계네요. 그런 그렇죠. 알 수 없는 거. 근데 거기도 이제 분석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평산지구에서 우라늄 지금 추출 작업하면서 폐수, 오수들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물고기들도 배 따보면 시꺼멓고, 그것이 이제 강화도나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합수해가지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저게? 저기 이제 바로 이렇게 예성강으로 합수해가지고 강화도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해안으로. 그렇죠. 서해안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멀지 않잖아요. 멀지 않으니까. 그 서해안에서 우리가 물고기도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우리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생태 안 먹잖아요. 수입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에 시비 걸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많이 그렇다는데 방사선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럼 나오는 거기 폐수로 버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석회로 처리하거든요. 석회로 처리하는데 이제 석회를 이렇게 우라늄을 정제하고 남은 것들이죠, 물론. 우라늄, 바나디움 다 추출하고 처음에는 이제 원광에서 우라늄 추출해내고, 그다음 바나디움 추출해내고, 몰리브덴, 니켈, 라듐 추출해내고, 나머지를 이제 석회유하고, 석회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150m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분쇄 150 메시로 그만큼 이게 밀가루처럼 이게 아니 북한 말인가 봐요. 메시
메쉬 이게 전문 용어예요. 아, 미쉬. 메쉬. 메쉬. 예, 메쉬. 예, 예. 얼마나 부드럽냐. 아. 예, 그러니까 이제 800 메쉬 이상으로는 식용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라늄 강석은 300 메쉬로 이렇게 파시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석계석은 150 메쉬로 이렇게 파시하는 거예요. 파시해서. 예, 이게 그 분말 상태. 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거 액체 상태로. 예, 그걸 이제 우라늄 액에다 섞게 되면 그 이제 우라늄 그 알갱이를 걸어안고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가라앉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머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그 시료가 0.4감마가 나와야 돼요. 0.4감마. 네, 0.4감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을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기술 처리. 방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설비 고장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도중에 그냥 왜 설비 고장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일본에 수입되는 그 수텐 가지고 이게 관을 다 만들었지만 네네. 이것이 이렇게 그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요. 아. 닳고 또 겨울에 또 얼어요. 아, 그렇겠죠. 예, 얼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 관이 건너가는데 네. 그냥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강에다가. 강에다 툭툭 다 털고 다시 연결하고. 네,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렇게 뭐 고장나고 하면은 기나 그다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북한은 일반적이니까. 네. 예, 일반적이니까. 그냥 뭐 그것도 삽으로 푼다는데요. 뭐. 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직장에 네. 이제 그 수리 작업반이 있고 전기 작업반이 있는데 이게 전기 작업반 그 반장이 거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술안주 한다고 그 물고기 잡아온다고 거기다 이렇게 전기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도 푹 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안주하려고 보니까 배를 째보니까 배가 시커먼 거예요. 그게 다 버리라 그랬죠. 그다음부터 아무래도 그 물을 먹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선 잡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폐기물에는 이게 황산이 많이 섞여 있고, 뭐 물론 이렇게 탄산수에다 이렇게 석유도 섞여 있지만 가장 그런 것은 황산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런데도 그 위에 붕어가 서식하더라고. 예. 원장님 붕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그래. 나도 신기하더라고. 예, 잉어하고 또 다르고요. 예. 미꾸리 같이 그냥 오래 삽니다. 예. 아주 지저분한 물에서. 난 그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뭐 시화공단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보면 붕어들 다 있어요. 낚시꾼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먹질 않고 낚시만 하고 또 놔주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방사선을 쏘이더라도 물고기가 당장은 뭐 이렇게 죽지는 않겠죠. 그렇죠. 웬만큼 쏘여가지고. 근데 인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체는 그런 것들이 후손들이 영향이 가고. DNA 사슬이 잘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걸 한번 예성강 김포라든지 강화도 수질 조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정부가 안 하면 한국 땅에서라도 정부에다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이게 그 잔사가 흘러내려오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광물질들이.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방사선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곱기로 이제 갈렸다고 그러시죠, 그게? 300m로. 300m? 그 정도면 물에는 이렇게 떠서 흘러가긴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이게 가라앉는 거죠. 점점 가다가 이제 가라앉고 또 그러죠.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또 가라앉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 서해안 물고기 다 못 먹겠네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너무 또 공포스럽고. 아니, 그 한국 사람은요, 그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에 지금 한 줄 나가면요. 서해안의 물고기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확인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 안기부에서 나보고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 말씀이요? 94년도에? 이게 벌써부터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서해안이 얼마나 그러면 그 방사능에 오염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나쁜 놈들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생방송 2023년도에 갔을 때
그 어느 정도로 이게 그 이슈화시켰는가 하면 우리 대구 지하철 사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 사건을 이슈화시켰어요. 제가 계속 생방송을 하면서 제 생방송을 하게 되면 PD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질문상을 줘요. 이런 문제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는 이게 내가 뭘 말해야 될지 고민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자. 근데 그 시청자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길고. 그 아는 것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라크 전쟁을 사담 후세인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시 뉴스를 나가기 전에 부시 그다음에 후세인, 김정일, 나 시사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 일본에가 충격받았던 것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북핵 정보들 그대로 오픈돼요. 이게 한국 언론들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그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장을.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KBS 어떤 프로에 나가게 되면은 안기부에서 먼저 전화가는 거예요. 그 작가한테 핵 문제만 질문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고. 우리 원장님을 미국에서도 94년대에 오신 다음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조사를 좀 받으셨죠? 조사라고 하면 안 받으시죠? 리포트 안 하셨나요? 얘네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매장시켜놨잖아요. 필수 처리자 단장으로 매장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곧 정보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필수 처리자 단장으로 매장시켜놔버렸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이렇게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책으로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책을 내려면 이렇게 책 출판해주나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라이팅.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출판사들이 이런 걸 출판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어떻게 이제 출판사가 어디서 유통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소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위대한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거짓말. 이렇게 우리 국정원을 까는 얘기죠. 국정원의 음모죠, 거대한. 그렇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핵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 가지고 국정원에. 국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 소송을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배상금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북한 핵 개발 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매장시킴으로 인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도화시켰나 버렸잖아요. 그 책임을 내가 물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수많은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빙성 없는 얘기들을 좀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조사 과정에서 그냥 자기네 신분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냥 맞춰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분들 때문에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책을 출판하는 것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북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한 핵시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저자를 만나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남한 사람들 북한을 먹는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형님 그 말만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내가 그 정도 선에서 또 내가 그리고 이제 충고로 한마디에 가는 걸로 내가 끝을 내보냈는데 또 그런 친구들 다 잘 되더라고요.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때 지금 후에 만나니까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걸 발설. 장진성이요? 아니요, 이렇게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설을 해주지 않아서 고맙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들도 이제 아까 유튜브에서도 언론들도 지금 눈 깜깜이로 그냥 정부가 떠드는 거랑 미국이 떠드는 거 그대로 보도하잖아요. 사실 기자들이 전문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어떻게 보면 아쉽습니다, 그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94년도에 북핵 위기는 플루토늄 위기였고요. 2000년도 칸 박사 그렇죠. 해커 박사들 보고서 북한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농축 시설 있다고. 그때 이제 우라늄 농축이 우리는 그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62년도에 이제 그 영변에 러시아에서 이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왔잖아요.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왔는데 그때 북한이 농축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구로 이 원료를 10% 정도로 이렇게 전농축된 그 원료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서 이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양호 재를 또 러시아에서 다 이수해 갔어요. 러시아가 나는 관리를 했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싶은데 러시아가 저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깐깐하게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생산된 우라늄 전량을 다 이렇게 러시아에 보냈거든요. 러시아에 전에 보냈는데 그것이 이제 보내기 시작한 것이 47년도부터 보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동영상 보셨나요? 47년도는 안 봤어요. 그 47년도부터 49년도까지 이제 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을 때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이제 국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스탈린이가 국군대를 내보내면서 이 지질 탐사대를 같이 내보내요. 북한 전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다 해요. 북한에 아주 이렇게 고품 위에 이렇게 우라늄이 상당히 매상됐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버릴 것이 없는 보석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스탈린은 미군의 그때 당시만 미국이 핵무기 독점지대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이렇게 닥칠 때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빨리 그것을 이렇게 우라늄 강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원해라. 그래서 47년도부터 49년도까지 9,000톤이 들어갔어요. 우라늄이. 9,000톤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그리고 49년도 8월 28일 날 카자흐스탄 이렇게 사막에서 1차 핵실험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북한에서 보내주는 이렇게 우라늄 강성 가져온 거예요. 9,000톤. 그때부터 파키스탄하고 거래가 있었군요. 아니 이렇게 카자흐스탄. 이제 러시아에 이게 제공된 것이.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간 게 이제 카자흐스탄인 것 같군요.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카자흐스탄이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핵실험 성공하고 미국의 핵무기 독점지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일성이가 억제력을 얻고 이렇게 남침을 설계하게 되는 거죠. 설계하게 되고 그리고 50년도 이제 3월달에 이제 스탈린이가 이제 김일성한테 보낸 선문이 있어요. 선문이 있는데 이제 그때 51년도 3월달 그때 이제 러시아에 15,000톤 우라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비행기, 탱크, 6.25를 일으킬 수 있는 이게 군사 전략물질 다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의문나는 게 소련의 스탈린은 자기네가 우라늄 농축하면 될 텐데 왜 북한에 그걸 왜 했을까? 우라늄 광석을 이제 다 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북한에서 생산된 광석을 전량을 이렇게 구소련을 다 보낸 거예요. 생산까지 북한이 했다는 줄 알고. 아니죠. 전량을. 그리고 이렇게 4월 달에 이제 스탈린이 김일성을 이렇게 모스크바로 불러들여가지고 6.25를 승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조건이 있잖아요. 모 대통령한테 승인받아라. 모 대통령 승인받으면 나이가 승인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따랐는데, 그래서 6.25 배경에는 이렇게 15,000톤이라고 하는 우라늄 강석이 있어요. 이거 깊거든요. 그것이 그때부터 계속 러시아에 계속 강석만 보내주고, 분강 영변 핵시설, 이렇게 62년도에 들어온 연구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이렇게 핵 원료를 수입한 거예요. 그냥 광석 다 보내주고 핵원료봉 만든 거 갖다가 떼서 다 떼고 난 플루토늄은 또 전략 또 소련으로 보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김일성이가 그거 해봤자 남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게 82년도에 이제 오메가와트 발전소를 이렇게 건설하는 거예요. 원자로를. 흑연 감성로. 흑연 감성로. 근데 흑연 감성로는 이게 단점이
이제 연소율이 떨어져요. 연소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거친 연료를 뗀다면서요? 10%짜리. 예, 예. 그거는 이렇게 아니요, 그건 천연 우라늄을 써요. 예, 그 이게 농축하지 않은 5%짜리는? 예, 예. 아니야, 오메가와트는. 오메가와트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거 수입하지 않아도 네. 예, 천연 우라늄을 그냥 이렇게 그냥 떼면 되는군요. 예, 천연 우라늄을 이렇게 정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핵연료를 만들어서 하면 돼요. 예, 자체 기술로 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데 농축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연소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그 사용 후 재가 많이 나와요. 재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원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메가와트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농축 기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87년도에 김일성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의 핵개발에서 가장 큰 성과가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한 것이다.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한 것이다. 농축기를 예, 주체화한 것이다. 예, 예. 자체 기술을 했다. 예, 그때는 그 우라늄 농축 기술이 없어서 소련에서 이렇게 그 수입을 했었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흑연 감속제 그 원자로를 또 건설을 했고, 예, 그런데 그 감속로가 이렇게 86년도에 이제 시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김일성이 말했다는 우라늄 농축 수준은 핵무기용 고농축이 아니고 오메가와트급 흑연로에 필요한 핵연료를 농축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 이게 감속로에는 이렇게 농축되지 않은 천연 원료 때는데 그러니까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했다는 얘기고 87년도 얘기한 거. 예, 그렇죠. 그 굉장히 심각해요. 네,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와트 발전소는 이렇게 농축되지 않은 우라늄, 천연 우라늄으로 그냥 이렇게 정연을 해가지고 이게 핵연료를 만들어서 그냥 떼는 거예요. 그런데 87년도에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의 핵개발에서 가장 큰 성과가 우라늄 농축기를 주체한 것을 했고, 그 교시가 있고 나서 그 농축 우라늄 찌꺼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전형으로 봤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골쭉과 강낭이쭉 같고 검은색을 띈 그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가 근무한 우라늄 생산 공장 다시 보낸 거예요. 그거 저는 이렇게 보고 농축 우라늄 찌꺼기는 연료봉 플루토늄이 하고 상관없죠. 상관없죠. 그거 상관없고 우라늄 이렇게 농축하고 나머지 찌꺼기 슬러지.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전형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국제사회가 2000년도 이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칸도 학사한테 원심 불리기 뭐 수백 대 수천 대 수입해가지고 돌려서 그때 그 농축을 시작하고 성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본 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87년도에 완성했다는 얘기야. 그때 이게 저는 그 찌꺼기를 봤기 때문에 그 순서가 우라늄 농축을 먼저 주체화하고 완성한 다음에 플루토늄 추출로 간 건가요? 그럼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게? 그 플루토늄 추출이 이제 플루토늄 탄, 우라늄 탄에서 플루토늄 탄으로 간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핵물질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게 정밀 기술 납부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늦어진 거. 그러나 한참 늦어진 거고. 우라늄 탄은 한참 늦어진 거고. 플루토늄을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은 이제 89년도였어요. 89년도에 좀 늦었군요. 89년도였는데 87년도에 이제 우라늄 플루토늄 추출하는데 맹독소 가스가 나오거든요. 맹독소. 그때 이게 12월 기업소 지금 국제사회에서 방사학 실험실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12월 기업소라고 해요. 12월 기업소. 12월 기업소라고 하고 우라늄 생산 공장은 4월 기업소라고 하고 그리고 핵연료봉 생산 공장은 8월 기업소라고 하거든요. 이름도 재밌게 잘 근데 12월 기업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3명이 이제 맹독성 가스에 이렇게 중독돼 가지고 평양 봉화지로소를 실려가지고 넉 달인가 입원해 있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식물인간 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첫 플루토늄 추출이 성공해요. 성공하고 내가 기억에 나면 2월달로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분광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관계자들 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김정일이가 전병호 비서한테 이 관계자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줘요.
근데 북한에서 최고의 선물을 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시바 TV를 이렇게 수입에다가 줬어요. 네, 도시바 TV를 선물에다 수입을 줬는데 그때 저도 이렇게 그 리모컨이라고 처음 구경했어요. 리모컨이 있었군요. 네. 그때 이게 일본에서 도시바 TV를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때 리모컨을 처음 구경한 거예요. 그때 원장님도 받으셨군요. 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그 간접 분야는 저는 직접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분야는 북한에서 생산된 대동강 TV를 흑백 TV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흑백 TV를 받았고. 예. 근데 이제 간부들이 또 이렇게 그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런 간부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또 보여주잖아요. 근데 리모컨으로 이제 하는 거 너무 신기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 소문이 나가지고 와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선물 줘라 해가지고 그때 플루톤 추출하고 나서 거의 89년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맞아요. 그거는 아예 그 사찰하고 딱 맞았던. 그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최초에 2006년도에 핵실험한 거는 그거는 플루토늄 탄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09년도에 한 거 또 플루토늄 탄이고 우라늄 탄은 언제죠? 그건 내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우라늄 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라늄 그 농축이 상당히 그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칸 박사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어요. 칸 박사 직접 언급한 건 없어요. 근데 북한하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거래해서 그 농축 기술을 이제 주고 미사일 기술을 이제 북한이 파키스탄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딜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 문제고. 그거는 저는 제 현장에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죠. 칸 박사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제가 이게 또 보니까 칸 박사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걸쳤다는 그 언급한 건 없다고 또 느끼는. 그래요? 이 주변에서 이제 CIA라든 그런 데서도 이게 주장들이 나오고 이제 있지만 칸 박사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언급한 건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알고 있는 북한의 핵 정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렇게 발표된 것들하고 자료들 보면 물론 정보라는 거는 휴민트 정보가 굉장히 북한에서는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을 확보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위성사진 모든 것이 다 종합돼야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그런 정보요. 위성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지붕만 찍잖아요. 지붕만 찍잖아요. 지붕만 찍죠. 근데 지붕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그 위성사진을 찍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굳어진 거 그냥 삽으로 퍼놓은 거 그걸 원광석 덩어리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새로운 원광이 뭐 이렇게 그 시설이 생겼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북한 핵 개발지도 보면은 핵을 포기하고 싶지 않죠. 너무 모르니까. 이건 적당히 속이면 되겠고. 너무 모르니까. 좀 어느 정도가 돼야 되지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남한 사람들은 볼턴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딱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미국이 위성사진으로 그냥 뭐 전지전능하게 다 북한의 그냥 핵 개발을 그냥 개미새끼 하나 기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딱 스모킹 건을 내놔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기당하잖아요. 북한은 속으로 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을 갖는다고. 그렇죠. 핵을 포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하고 완전 이게 계속 난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 때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잘 했으면 우리 박사님 우리 원장님을 활용해가지고 이 자체가 없었을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다. 그때 이게 기자회견에서 이게 제가 그걸 딱 한마디만 했으면은.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네. 기자회견에서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어요. 2년 전에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은 동결됐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끝났어요.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좀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은
원장님이 오신 게 94년도이기 때문에 너무 올드하다. 지금 상황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이 핵 개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리스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알고 있잖아요. 25년 전이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죠. 이게 북한의 병변 핵시설을 전담한 43여단. 그다음 우라늄 우라늄 생산 공장 건설한 47여단. 47여단에서 90년대 한개 대대를 파견해가지고 무수단위의 핵미사일 기술을 건설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49여단이 대강군 천마산 동창 쪽에서 지하 핵시설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94년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대들이 어디로 옮겨가지고 어떤 공사를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에서 핵개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단 말이죠. 사건이 생겼는데 용의자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예, 용의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용의자들이 움직이는 그 행적만 보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용의자들이 알리바이를 증명해라. 그럼 나와요. 그 부대들이 이 부대는 어디로 옮겨가지고 몇 년도에 이 공사를 약간 94년도에 이렇게 우라늄 생산 공장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옮겼으며 어떤 일을 했고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게 하고 그리고 대강군 이렇게 지하시설 이렇게 청계산 그 밑에 지하시설 그다음 동천리 터널 이 부대가 49단이 어디로 옮겨지고 어떤 일을 했고 알리바이를 증명하게 하고 43여단이 영변 핵습 했던 부대 어디로 지금 옮겼으며 어떤 일을 했고 그 알리바이를 검증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 지식탐사대가 2개 있어요. 그 용왕산 지식탐사대가 이제 평산지구에 이제 강산을 이제 개발 확장했고 그리고 또 구월산 지식탐사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핵 개발과 관련된 지식탐사대인데 그러니까 이 지식탐사대들이 알리바이를 증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나간 핵 개발에 대한 추적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의 핵에 대해서는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성 사진하고 맞춰가지고, 위성 사진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알리바이를 증명하면은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직 이런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 없는 거예요. 이 용의자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경찰이라면 당연히 이게 사건 수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미래 핵을 어떻게 할 억제할 것이냐, 미래 핵 개발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냐. 그것은 이렇게 북한의 이제 플루토늄 이제 생산이라든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뭡니까? 북한의 우라늄 광석 원광 채광부터 정년하고 핵 연료봉 생산하는 데까지 남북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남북이 합작? 남북이 합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전량을 남한의 원자로에서 연소시키는 거예요. 전량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당장이라 달 수가 있잖아요. 설비 돌아가기 때문에 있는 설비를 그냥 사용하면서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영변 핵설에 있는 우라늄 연료봉 공장은 폐기하고 이쪽 빈부강지대 하나 새로 건설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량을 남한의 원전에 가져와서 여기서 연소하고 생산된 전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아무리 땅속에다 잘 감춰놓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든 이렇게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 숨겨놓은 고양이한테 먹이를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이렇게 50메가와트 발전소라든가 태천에 200메가와트 발전소라든가 무력화돼 버린 거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그냥 쓸모없는 것 그래서 다 내놓자, 오픈하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가 정말 핵 개발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국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북한에 제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계속 핵을 가질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렇게 실린 기사를 보게 되면 미국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지난해 푸틴이 러시아에서 김정은이한테
그 핵무기 그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네. 거기서 사용 후 이렇게 재를 네. 배수하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네. 그 이제 포스턴 시티에 질렸어요. 네, 워싱턴 포스트. 질렸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만약 경수로 같은 이런 제네바 회담 그 방안이 다시 재탕이 된다면은 예. 상당량의 이게 부담을 이렇게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경제적으로. 예. 그런데 항상의 비서의 개청문회 하면 이미 그때 경수로 그때 북한은 경수로서도 핵무기 플루토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이렇게 자체 우라늄을 정렬한다는 것은 네.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체로 우라늄을 이렇게 원강을 채광해가지고 우라늄을 정렬한다고 하는 것은 농축한다는 거는 예. 어디에서 땅 밑에서 이렇게 우라늄 농축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하시설에서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북한에 또 자체로 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또 몰래 또 플루토늄을 뽑아낼지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국제사회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채광부터 원강 채광부터 정년 핵연료봉 생산까지 남북한이 합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원료봉을 남한의 원자를 몽땅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연소시켜가지고 네.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면은 네. 국제사회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북한에 이제 아무리 잘 숨겨놓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라든지 플루토늄 주소 시설이라든지 그냥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예. 그걸 미국이 제안을 이제 할 수 있고 우리 정부도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래서 청원한 거예요. 이거 빨리 미국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부패 방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패 방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부패 신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네. 이런 코미디,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게 참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제안은 언제 하셨겠어요? 한 몇 달 됐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자, 오늘 개략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유튜브하고 제가 이렇게 잘 참고해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조선 아니 주간 조선에. 예. 그거하고 우주를 한번 하자고요. 암흑물질은 따로 하시죠.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럼 이거랑 섞으면은 그렇죠. 섞으면 그게 그 죽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것만 부각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로 이제 우리가 소중히 얘기할 부분 같고 암흑물질이 아니고 암흑물질이죠. 그 말하자면 이제 올해 노벨상을 받는 그러니까 87년도 지난 재작년에 문재인이가 이제 당선된 2017년이죠? 2017년에 10월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중력파 검증에 공헌한 사람들이 3명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중력이 이게 우주 진야의 동력이라는 걸